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흔들리는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의 지혜, 고전 읽기를 통해 어떤 난관도 극복할 두터운 자아를 기르는 길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이자 유학대학장 및 대학원장을 맡고 계신 신정근 교수님의 저서 1일 1수 대학에서 인생의 한 수를 배우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20만 베스트셀러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저자 신정근 교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꼭 읽어야 할 고전으로 대학을 권합니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리더십 교과서로 꼽히며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수많은 지도자에게 영감을 준 책 대학은 사서, 즉 논어, 중용, 대학, 맹자 중에서도 논어보다 먼저 읽어야 할 책이자 동양고전을 읽는 마스터키라고 불리는 동양고전의 필독서 중 한 권입니다. 유학을 집대성하였으며 성리학을 창시하여 완성시킨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대학을 읽어라. 공부의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으니 다른 책에 비할 바가 아니다. 또한 그는 사서를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순서로 읽으라 할 정도로 대학을 중시하였는데요. 대학은 1700여 자의 적은 분량으로 유학의 기본 가치를 안내하는 책이자 자기 수양을 강조한 책입니다. 저자 신정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대학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루에 한 문장씩 꾸준히 읽어 나갈 것을 권합니다. 때문에 대학의 원문을 50수로 재구성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로 분류하여 일상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는데요. 이런 구성은 어려운 고전 읽기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문장씩 50일의 고전 읽기 습관을 제시해 줍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개의 키워드, 즉 위기, 혁신, 인성, 공감, 통찰, 인재, 경제, 통합, 평정, 그리고 공정을 선정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50개의 단어를 선별했습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원문의 순서를 따라가는 데 맞추기보다는 내 삶을 중심에 두고 고전의 메시지를 끌어내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인데요. 이는 다시 인문, 승당, 입실, 여언으로 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인문은 고전의 현대적 의미 제시를, 승당은 원문 따라 읽기를, 그리고 입실은 원문에 나오는 한자어의 뜻과 원문 맥락을 풀이해 쉽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언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재해석된 고전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4꼭지를 선별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의 지혜, 고전 읽기를 통해 위기 극복의 기반이 될 단단하고 두터운 자아 형성의 길로 향해 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단련하고 몸을 배양하라. 수신위본. 인문. 지금은 수신이라고 하면 유선과 무선의 신호를 받거나 금융거래의 신용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인다.
혹 한자로 수신으로 보면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을 100년 정도만 뒤로 돌려도 수신은 몸의 의미보다 오늘날의 윤리 도덕과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 이를 반증하듯 수시는 일제강점기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이름이었다. 이처럼 수시는 언어의 사회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수신이 윤리 도덕의 맥락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낯설게 여겨지는 만큼 그 의미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 신과 체의 구분에 주목하게 되었다. 체는 일반적으로 몸의 일부를 가리킨다. 이를 체육, 체조, 해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신은 전신, 상반신, 팔등신을 가리키는 용례가 있지만 육체만을 가리키지 않고 인격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시는 신체 수련이나 신체 단련이 아니라 인격 수양이 된다. 한자 어원으로 보면 신은 몸 안에 몸이 있는 임신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신은 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정약용의 대학공의에서 말하듯 심신을 모두 가리키기도 한다. 후자는 우리나라의 책에 보이는 인격체를 포함하는 용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수신이라고 하면 몸의 근육을 키우는 신체 단련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거나 흔들리더라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활동으로 이해해야겠다. 승당,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두 심신의 수양을 기본으로 한다. 자천자 이지어서인 일시계의 수신 위본. 입실. 자는 지와 함께 무엇에서부터 무엇까지라는 관용 표현으로 쓰인다. 일은 일과 같이 하나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한결같이 죄다 모두를 나타낸다. 개는 모두 함께라는 뜻이다. 이 A 위 B는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관용 표현이다.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시험을 준비하며 외우던 regard ASB와 같은 맥락이다. 여언. 왜 수신이 중요할까? 특히 천자에서 서인이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토록 수신의 의의를 강조할까? 그 전에 물론 과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는 여성이 빠져 있는데 과거에는 여성이 빠진 남성 위주의 사고를 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 시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몸을 움직이고 물건을 들려면 몸에 근육이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상처받거나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할 때 마음의 근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 생각이 극단으로 흐를 수 있고 끝까지 해보기보다 도중에 그만두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얇은 자아와 두터운 자아라는 말을 사용한다. 얇은 자아는 외부의 충격과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주위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당사자는 가슴앓이를 하며 힘겨워한다. 그냥 흘려넘기지를 못하고 마음에 담아서 끙끙 앓는 것이다. 요즘에는 SNS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댓글에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체육과 연예 기사 등의 댓글 다는 기능을 없애는 추세이다. 반면 두터운 자아는 주위의 반응을 가려서 대응한다. 악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터무니없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인격 모독 등 큰 문제가 될 경우에는 법에 호소해 대처할 수 있다. 또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않고 가려서 받아들인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수신을 주위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취사 선택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활동으로 이해할 만하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듯이 독서와 자아성찰을 통해 마음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이황의 수신시푼에서도 수신이 신체를 단련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고 심신을 닦아 인격을 가꾸는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뜻을 세우는 입지. 성현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털끝만큼도 뒤로 물러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2. 몸가짐을 조심하는 경신. 발, 손, 눈, 입, 말소리, 머리, 숨, 선 자세, 낯빛에서 각각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는 태도를 보이지 마시오. 3. 마음을 다스리는 치심.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흐릿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놓이게 하지 마시오. 4. 책을 읽는 독서. 의리를 깨달아야지 말과 표현에만 매달리지 마시오. 5. 주장을 하는 발언. 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며 이치에 맞게 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오. 6. 행동을 자제하는 재행. 반드시 바르고 곧게 하고 도리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마시오. 7. 집안을 건사하는 거가. 효도하고 공손하며 인륜을 지키고 은혜와 사랑을 돈독하게 하시오. 8. 사람을 만나는 접인. 진실과 신의로 대하고 두루 사랑하고 현자를 더욱 가까이 하시오. 9. 일을 처리하는 처사. 의리의 소재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노를 누르고 욕심을 줄이시오. 10. 시험을 치는 응거. 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평안하게 치른 다음 천명을 기다리시오. 이왕의 수신시푼은 수신위본을 잘 풀이하여 몸과 마음, 가정과 사회생활을 다스리는 수양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사실 수양은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주위 사람과 어울리며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혼자 있을 때도 강하고 여럿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두터운 자아가 될 수 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다. 직이소지. 입문. 직장 생활의 꽃은 승진이다. 인사철이 되면 여기저기서 승진 예상 이야기로 술렁거린다. 바라는 대로 승진하면 좋아하고 승진에서 미끄러지면 순간 그곳을 떠날 생각도 하게 된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리더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에서 준비된 아무개라는 홍보가 한창 유행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는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 또 실제로 얼토당토하는 결정으로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승진은 마냥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자신과 주위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된 리더와 준비된 승진의 의의는 충분히 긍정하지만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준비만 하다가 세월 다 간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지면 조직이 활력을 잃기 쉽다. 또 준비라는 말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준비는 리더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전략의 용어로 쓰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준비 여부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과 집단 사이에 괜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리와 준비의 관계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쓰일 시기에도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 문제를 시경의 시와 공자의 해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승당. 시경에 의하면 자그마한 꾀꼬리, 깊은 산에 우거진 숲에 깃드네. 공자가 말하기를 새가 깃들 때 제가 깃들 곳을 아는데 사람이면서 새만 못할 수 있겠는가. 시운, 면만황조, 지우구우, 자왈, 어지, 지기소지, 가이이니 불여조호. 입실. 시는 소와 면만에 나오는 구절이다. 미는 시경에서 면으로 되어 있어서 면으로 읽는다. 면과 만은 따로 쓰일 때랑 합성으로 쓰일 때랑 의미가 다르다. 면은 노끈과 꾸러미, 만은 남쪽의 이민족을 가리킨다. 여기서 면만은 주의에 따르면 새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쓰였고 공영달에 따르면 작다라는 새의 크기를 나타낸다. 지는 머무르다, 깃들다, 살다라는 뜻으로 서와 같다. 어지는 어조, 지소, 지하의 구절이 생략된 꼴이다. 자는 공자를 가리킨다. 자왈, 이하는 공자가 시를 인용하고 풀이하는 말이다. 구는 언덕, 동산, 무덤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일화가 있다. 오늘날 경상북도 대구는 한자로 대구로 쓰지만 원래 대구로 썼다. 대구가 아무런 탈의 없이 사용되었는데 영조 시절에 대구의 일양체가 상소를 올렸다. 구는 공자의 이름인데 향교에서 제사를 지내며 성인 이름을 부르니 불경하다는 주장이었다. 영조는 상소를 보고서 지금까지 불경한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다며 일양체를 칭찬했다. 이로 인해 대구가 대구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우는 모퉁이, 귀퉁이, 구석, 깊숙한 곳을 나타낸다. 구는 합쳐서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진 곳을 가리킨다. 불여는 형용사의 비교급 문형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못하다는 의미이다. 조는 새를 가리킨다. 여언. 시의 내용도 짧고 공자의 풀이도 짧다. 시는 세 가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첫째, 환경 결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서 좋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둘째, 자신이 사회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맥락이다. 셋째,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를 밝히는 맥락이다. 첫 번째는 공영달이 주장하는 풀이이다. 새가 왜 깊은 산에 우거진 곳을 찾을까? 새는 그런 곳이 먹이를 구하기도 쉽고 자신을 해치는 대상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런 걱정이나 탈 없이 편하고 한가롭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도 예의를 지키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공영달은 바로 공자가 말한 사람다운 사람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아름답다를 떠올린다. 두 번째는 주의가 주장하는 풀이이다. 새가 깃들 곳에 깃드는 것처럼 사람은 마땅히 머물 곳을 알아야 한다.
그의 주장이 간단하여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사람은 핵심 가치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세 번째는 정약용이 주장하는 풀이이다. 그는 시의 원의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사람이 최고선의 경지를 편안하게 여겨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인, 경, 효, 자, 신, 5가지 덕목을 충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지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지를 머물 곳을 잘 고르다로 보면 장소가 초점이 되고, 머물 곳을 벗어나지 않다로 보면 역할이 초점이 되고, 머물 곳을 잘 지키다로 보면 덕목이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앞의 3가지 풀이는 모순 없이 통합적 설명이 가능하다. 머물 덕목을 전제로 해야 머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또 머물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지기소지는 리더가 일상을 살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 드러난 결과를 나타낸다. 즉, 그 사람을 말하면 주위에서 바로 어떤 사람이지 라고 말할 정도로 성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식별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안정감은 짧은 시간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리더는 자신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스스로 제시한 그 방향과 목표로 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헷갈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분명한 정체성은 바로 나와 주위 사람, 그리고 지금과 현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너그러운 마음이 편안한 몸을 만든다. 심광채반. 입문.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랑 함께 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서 2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다. 나보고 착하게 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신 말씀이리라. 할머니가 평생 살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였다. 젊을 때는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기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걱정이 있을 때랑 길게 끌던 일을 끝냈을 때랑 자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자각했다.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자고 나서 개운한 정도도 달랐다. 앞의 경우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몸이 늘 찌뿌듯하게 느껴졌다. 뒤의 경우는 몸이 쭉 풀리고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이렇게 차이를 느끼면서 할머니의 말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잊고 있던 할머니의 말씀을 대학을 읽다가 다시 소환하게 되었다. 심광채반을 보면서 딱하니 무릎을 쳤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감탄했다. 승당. 부는 집안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자신의 몸을 윤택하게 한다.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해야 한다. 부윤옥 덕윤신 심광채반 고군자 필성기의. 입실. 윤은 졌다, 적시다, 빛나게 하다 라는 뜻이다. 윤옥과 윤신에는 같은 윤자가 쓰였지만 그 어감이 조금 다르다. 윤옥은 집에 값 나가는 보물을 사들이고 비싼 자재로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작업을 나타낸다.
윤씨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덕에 따라 일어나니 몸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고 진심이 묻어나는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다. 덕은 온몸을 적셔서 환히 빛나게 한다.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하니 그런 사람을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진다. 윤신을 울룩불룩한 근육을 만드는 보디빌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광은 넓다, 넓히다 라는 뜻이다. 채는 몸, 신체로 마음과 대비되는 측면을 가리킨다. 반은 갈비살, 고기 조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편안하다, 너그럽다는 뜻으로 쓰인다. 마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니 저절로 더없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며 몸이 활짝 펴지고 편안해진다. 여언. 동양 철학에서는 유달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동양 철학의 심신관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몸에 명령하고 몸은 명령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니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대학의 지은이는 윤자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윤은 윤택하게 한다는 뜻이다. 윤택은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눈에 들어오는 맵시나 빛깔이 부드럽고 번지르르함이고, 둘째, 살림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바탕으로 부가 집을,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한다는 맥락을 이야기해보자. 부는 살림의 여유를 가져오므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인테리어를 바꾸는 공사를 하여 집안을 장식하는 일이다. 집 장식은 분명 나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생활을 안락하게 하므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든다. 부가 하는 역할은 딱 여기까지이다. 덕은 집안을 장식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덕은 사람 자체를 가꿀 수 있다. 식물이 영양분으로 성장하듯이 사람은 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덕이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에 따른 삶은 시간과 성숙도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우리가 새로운 연장을 쓰면 손에 익지 않아 어설프게 일하듯이 덕도 처음에는 나와 완전히 일치 또는 일체가 되지 않아 겉도는 느낌이 든다. 스포츠와 예술에서 반복이 숙련을 낳고 숙련이 자유를 가져오듯이 덕에 따른 삶도 되풀이할수록 일체감이 더욱더 강화된다. 궁극적으로 나와 덕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다. 이것은 사람의 성장이자 성숙이다. 성숙된 사람은 걱정이 없다. 덕의 방향으로 가기로 한 만큼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기웃거리지 않으니 덕을 다른 삶, 즉 부의 추구와 비교하지도 않는다. 덕에 따른 삶에 푹 젖어 있기 때문이다. 덕에 젖어 있다는 것은 나와 덕의 밀착도가 한없이 강하고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를 쫓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만큼이나 늘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면 인문에서 말했듯이 두 다리 쭉 뻗고 자기가 쉽지 않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잠이 깨고 찾아오는 사람을 의심부터 하게 된다. 반면 덕에 집중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도 다툴 일도 없다.
오히려 덕은 나와 주위 사람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덕에 따른 삶은 나의 적이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적이 없는 삶이 평온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 심광채반은 세상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나의 여유와 안심을 나타낸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2001년 영월 창녕사터에서 500나한상이 발굴되었다. 이미 국립춘천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전시된 적이 있다. 하나도 같은 표정이 없다. 조는 모습, 숨은 모습, 웃는 모습. 근심 걱정이 없으니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정의 나한상은 심광채반을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시회가 있으면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란다. 푸근함을 느끼리라. 방향을 잡고 숙고하라. 지정려득. 입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서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마구 흔들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이 놓인 상황의 괴로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다 다음 장면에 식탁 위와 아래에 술병이 뒹굴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괴로움은 여전하고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 다음 장면에 주인공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한다면 여전히 괴로울 수 있어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정해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은 늘 괴롭다. 이러한 괴로움을 차분하게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의 지은이는 지에서 득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승당. 사람은 머물 곳을 안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욕망이 가라앉고 욕망이 가라앉은 다음에 삶이 고스란해지고 삶이 고스란해진 다음에 생각이 꼼꼼해지고 생각이 꼼꼼해진 다음에 할 일을 터득하게 된다. 지지 이후, 유정, 정 이후, 능정, 정 이후, 능안, 안 이후, 능려, 려 이후, 능득. 입실. 구문론으로 보면 인용문은 AB, BC, CD처럼 앞구절과 뒷구절이 서로 맞물려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종의 연쇄법이다. 연쇄법은 사고가 두 사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특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사고의 심리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한 단어로 진행되고 있어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각각의 단어를 연관의 심리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는 대학의 삼강령 중 최고의 선에 머무는 지어지선의 맥락을 나타낸다. 즉, 삶의 최고선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뜻이다. 정은 마음이 방향을 잡으니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정은 마음의 욕망이 들끓지 않으니 갑자기 뭘 한다든지 급하게 뭘 찾지 않는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안은 사람이 안정을 찾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편안하고 생활이 시끌벅적하지 않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려는 할 일을 두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여 빈틈을 두지 않는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여언.
인용문은 사람이 도덕적 삶을 위해 보편에서 구체로, 추상에서 구체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지은이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성과 감정이 교차하는 흐름을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참으로 생생하고 적실하게 보인다. 이 과정을 여행으로 설명해보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 여행을 갈 수가 없다.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가보고 싶은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을 떠날 수가 없다. 한정된 시간에 여러 곳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갈 곳이 바다인지 산인지, 목적이 휴양인지 답사인지 쇼핑인지 등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의 단계이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정해지면 사람은 다시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를 두고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이번에 어디로 갈 거야 라고 자신의 결정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의 단계이다. 마음을 굳히면 목적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된다. 목적지와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의 단계이다. 목적지도 정해지고 관련된 준비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행 갈 마음으로 들뜰 수 있다. 이 들뜬 상태는 여행에 대한 기대로 인한 행복감의 표출이다. 사람을 만나 웃음을 보이고 일에 짜증내지 않는다. 여행 갈 생각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안의 단계이다. 한정된 시간에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려면 여정을 잘 짜야 한다.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어느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씩 빈틈없이 따져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려의 단계이다. 이제 자신이 짠 여정을 들고 집을 나선다. 걸음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다. 이것이 바로 득의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지, 정, 안, 려, 득의 6단계를 숙지하고 있으면 반대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도 알 수가 있다. 지가 확립되지 않으면 목적과 의미를 몰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목적과 의미가 없으니 갈피를 잡지 못해 누가 물어도 얼버무릴 뿐이다. 그러니 마음은 걱정, 불안, 유혹 등으로 들끓는다. 탕을 끓이는 솥의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과 같다. 여기에 이르면 사람이 혼이 나간 듯 멍해 보인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흐름이 끊어지니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러니 무엇을 생각한다고 해도 덜렁거리고 준비할 것도 자주 놓치게 된다. 이쯤 되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생각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 뿐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사고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학의 지, 정, 안, 려, 득 6단계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는 길만이 아니라 혼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지은이도 얼마나 흔들렸는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자 자신을 위해 정신의 내비게이션을 설계한 것이다. 그것은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적실하고 유효하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의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